비트코인 가격이 9천만 원 선 아래로 붕괴됐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단계에 들어섰어요. 지금 포기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무겁죠.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9천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들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라니. 그게 정확히 몇 점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0에서 100 사이로 시장 심리를 측정하는데 지금 9점으로 극단적 공포 단계예요. 이건 FTX 사태 때 수준의 공포를 나타내는 거죠. 9점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거라고 포기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현재 가격 하락을 보고 이번 폭락이 끝이라고 단정짓거나 반대로 완전 포기하는 오해를 하시죠. 그 오해가 왜 생기는 거예요? 가격만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가격은 지금 단기적인 공포 심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캘린더, 즉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캘린더가 기회를 가리킨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가격과 일정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가격 차트는 순간적인 감정을 반영하지만 앞으로 4월부터 11월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은 구조적인 호재를 예고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프라, 유동성, 정치 쪽에서 세 가지 큰 호재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인프라, 유동성, 정치라. 그게 비트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먼저 4월부터 어떤 변화가 오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4월부터는 인프라 쪽 변화가 먼저 와요.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죠. 그 다음 5월, 6월에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7월부터 11월은 규제와 정치 이벤트예요. 와, 정말 캘린더가 빼곡하네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가격은 공포를 가리키지만 캘린더는 기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럼 4월 인프라 변화 중에서 기관들이 주말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다룰 때 주말에 가격이 크게 움직여도 방어할 수단이 없었어요. 주말에는 거래소가 닫혀 있어서 해징, 즉 위험 방어 거래를 못하죠. 그래서 금요일에 미리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금요일에 팔아버리는 거였군요. 주말 리스크 때문에 상시 투자 못한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4월 1일에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거래가 주말 포함 24시간 체제로 바뀌어요. CME 옵션 거래가 24시간이 된다고요? 그게 기관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24시간 거래가 시작되면 기관들이 언제든 해징할 수 있게 돼요. 주말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상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 편의 기능으로만 보시는데 실제로는 기관들의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변화예요. 가격 차트만 보면 주말 변동이 일상적이지만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이 변화로 매수세가 촉발될 수 있겠네요. 그럼 4월에 또 다른 이벤트는 뭐가 있나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가 열리죠. 이 컨퍼런스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는 테마로 진행돼요. 비트코인 액트,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액트가 뭐예요? 그 법안이 뭘 의미하나요? 미국 정부가 5년간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계획이에요. 재무부 자금 조달 방식을 논의하고 소버린 펀드 협력도 다뤄요. 중동 국부 펀드. 예를 들어 UAE나 카타르 쪽과 미국 기술기업이 공동 투자 펀드를 만드는 거죠. 정부가 직접 100만 BTC를 산다니. 시장에 엄청난 수요가 생기겠네요. 채굴과 에너지 안보 쪽은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AI 데이터 센터와 비트코인 채굴의 에너지 믹스 전략을 발표할 거예요. 주요 참석자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팀 스콧 상원은행위원장, 마이클 세일러, 레리 핑크 블랙록 CEO 등이 예상돼요. 블랙록 CEO까지 오는 거예요? 이 컨퍼런스가 정치적 선언의 장이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달러 보안제로 인정하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기술 장벽과 정치 장벽이 동시에 제거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어요. 인프라와 명분이 풀리는 4월이네요. 가격과 캘린더의 차이가 정말 크군요. 다음으로 매크로 유동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5월부터 유동성 수도꼭지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연준 의장 교체가 시작점이죠.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에 확정적으로 종료되고 케빈 워시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와요. 케빈 워시가 누구예요? 파월 의장과 성향이 어떻게 다른가요?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 시절부터 시장 친화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주장한 인물이에요.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 워시 지명 확률이 78%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매파 성향으로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워시는 자산 시장에 더 유연한 접근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예요. 그럼 의장 교체만으로 유동성이 풀릴까요? 바로 금리 인하가 올 것 같진 않은데요. 의장 교체라는 게 즉시 금리 인하를 보장한다고 오해하시기 쉽지만 실제로는 6월 17일 FOMC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가 예상돼요. CME 패드와치 도구에서 그 확률이 92.5%로 압도적이에요. 신임 의장 취임 직후라서 그런가요? 고금리로 말라붙었던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기점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금리 환경이 풀리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거든요. 5월 교체로 기대감이 먼저 형성되고 6월 FOMC에서 실제 인하가 실행될 가능성이 크죠. 파월 의장 시대의 고금리가 코인 시장을 말라가게 했던 거예요. 이게 매크로 전환의 핵심 촉매가 될 수 있겠네요. 폴리마켓과 CME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두 도구는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하는 예측 시장이라 실제 확률을 반영해 참고 가치가 높아요. 특히 비트코인처럼 유동성이 민감한 자산은 금리 인하 사이클 초입에서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유동성이 풀리면 제도권은 어떤 준비를 할까요? 7월부터 제도와 정치 쪽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니어스법 유예 기간이 그 시작이에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으로 2026년 하반기에 완전 시행되기 전에 유예 기간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 가치에 고정된 코인을 말하죠? 유예 기간이 왜 중요한가요? 유예 기간 동안 월가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금을 마련해요.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매수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ETF 승인 전에 기관들이 미리 사들였던 것처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데 비트코인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연결되나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은행들이 자산을 미리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 7월부터 이 유예 기간이 본격화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제도권이 준비하는 게 시장에 미리 스며든다는 거네요. 그럼 7월 이후로 매수세가 쌓인다는 건가요? 정치적 변화는 또 뭐예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큰 변수예요. 역사적으로 중간선거해에 선거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S&P 500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였어요. 1950년 이후 데이터로 보면 그 패턴이 뚜렷하죠. 왜 선거 전에 상승하나요? 정치적 이유가 있나요? 집권 여당이 경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아요.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양당이 비트코인을 국가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 호재가 더 증폭될 수 있어요. 제도와 선거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7월 지니어스법 유예기간 매수세부터
11월 선거 전 랠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모든 일정이 4월부터 맞물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4월부터 11월까지의 구조적 호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해요. 4월 인프라 호재로 기관 진입 빗장이 풀리고 5월부터 6월 유동성 공급이 시작돼요. 그 다음 7월부터 제도와 정치가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시장에서 분석되고 있어요. 역사적 중간선거 랠리가 그걸 강화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무조건 매수 타이밍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호재 일정이 확정됐다고 모든 게 오를 거라 단정 짓는 오해가 흔하죠. 가능성 중심으로 분석해야 해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공포에 휩쓸려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초보자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초보자라면 DCA 방식을 활용하는 게 한 방법이에요. 정기적으로 조금씩 사는 거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죠.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7개월 캘린더를 따라가는 전략이네요. 하지만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 불확실성이 제일 커요. 예를 들어 지니어스법 같은 규제가 지연되거나 금리 인하나 선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 관점을 유지하라는 말씀 같아요. 이 모든 걸 고려하면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공포 탐욕 지수를 참고하면서도 팩트에 집중하세요. 가격은 공포를 가리키지만 일정은 기회를 가리킨다고 봐요. 현재 공포를 기회로 보는 시각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항상 본인 리스크 허용 범위 안에서요. 가격과 캘린더의 대비가 인상적이네요. 4월 CME 옵션 7분의 24거래부터 시작해서 컨퍼런스 VIP들, 연준교체, 금리 인하, 지니어스법 매수세, 선거 랠리까지 전체 흐름이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초보자분들은 DCA부터 시작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시청자 질문에 답하며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시청자분들께서 4월부터 11월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강한 반등 구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추가 쟁점으로 역사적 패턴을 하나 짚어볼까요? 네. 비트코인의 시즈널리티를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강한 상승 구간으로 나타나요. 2011년 이후 데이터에서 이 기간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이 150% 이상을 기록한 해가 많아요. 단감기 사이클과 맞물려 여름에서 가을에 모멘텀이 쌓이는 패턴이죠. 그 패턴이 올해 일정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또 다른 쟁점은 뭐예요? 두 번째 쟁점은 글로벌 소버린 펀드의 움직임이에요. 중동 UAE나 카타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 기업과 공동 투자 펀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는 4월 이후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미 BIT코인 액트 로드맵이 5년간 100만 BTC 매입을 명문화하면서 국가 차원의 수요가 구조화되고 있죠. 국가전략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점점 현실화되네요. 하지만 이런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반대 관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추가 반대 관점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중동 긴장 구조나 우크라이나 사태 재점화처럼 글로벌 불안이 커지면 위험자산 전체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유동성 호재가 있어도 외부 쇼크가 일정을 무효화할 가능성을 무시 못하죠. 그래서 DCA처럼 분산된 접근이 더 중요해요.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기회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전체를 돌아보니 4월 인프라부터 시작해 유동성, 제도, 정치, 역사 패턴, 서버린 펀드까지 쟁점이 촘촘해요. 맞아요.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봐야 해요. 오늘의 한 문장 결론으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가격은 최악이지만 4월에서 11월 일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반등 구간이다. 오늘 핵심 요약 5줄이에요. 첫째, 가격은 공포지만 캘린더는 기회. 둘째, 4월 CME 7분의 24와 컨퍼런스 호재. 셋째, 5에서 6월 연준 교체와 금리 인하 유동성. 넷째,
17에서 11월 지니어스법과 중간선거 랠리. 5째. DCA로 리스크 관리하며 장기 관점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